김준호는 항상 자신의 삶이 안정적이라고 믿었다. 36살에 그는 서울의 존경받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링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 민연아는 우아하고 다정한 여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결혼은 조화로운 관계의 모델처럼 보였다. 그들은 강남의 편안한 아파트에 살았고 비록 자녀는 없었지만 준호는 그들이 공유하는 일상이 충분하다고 느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그의 동생 김준혁이 도시로 돌아오면서였다. 준혁은 준호보다 5살 어린 자유로운 영혼으로 직업이나 거주지를 오랫동안 고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해외에서 여러 해 동안 머물며 여행하고 다양한 일을 경험한 후 그는 가족과 다시 연결되고 싶다며 서울로 돌아왔다. 형! 준혁은 준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위해 도착했을 때 두 팔을 벌리며 외쳤다.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 연아는 온화한 미소로 문을 열며 말했다. 준혁, 어서 와요. 긴 여행 후라 피곤하셨겠어요. 준혁이 그의 여행에 대해 농담을 하며 소파에 자리를 잡았을 때 준호는 애정과 경계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겉으로는 태평해 보이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준혁이 사람들의 삶에 강렬하게 새으며들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특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준혁은 집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동안은 주로 준호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대개 연아와 함께 있었다. 처음에는 연아가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활기차고 생기 있어 보였고 준혁의 이력서를 정리하거나 취업에 대해 조언을 하는 동안 밝아진 모습이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을 때 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준혁이 저녁을 대접하고 싶대요. 우리가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요. 괜찮으시죠? 단순한 내용이었지만 준호는 왠지 모르게 불안해졌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길 바랐지만 동생과 아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자주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과 비싼 와인의 향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공기를 느꼈다. 테이블 위에는 연아가 남긴 메모가 있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오빠. 먼저 자러 갈게요. 좋은 밤 되세요. 준호는 거실에 멈춰서서 아내의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메시지에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다. 평소의 애정 어린 느낌이 아닌 어딘가 딱딱한 형식적인 느낌이 묻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몇 주 후 준혁이 연아와 함께 옷장 안에 있던 옷 정리를 돕고 있을 때 준호는 서류를 찾으러 방에 들어갔다. 문 앞에 멈춰선 그는 둘 사이의 장면을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연아 누나. 준혁은 웃으며 셔츠를 정리하며 말했다. 저는 절대 제 옷장을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할 수 없을 거예요. 연아는 가볍게 웃었고 그 소리는 준호가 몇 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밝고 가벼운 소리였다. 그는 점점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질투를 무시하려 했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는 어딘가 평범함을 넘어선 친밀함이 느껴졌다. 준호 씨,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연아가 그의 존재를 눈치채고 물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계약서를 가지러 왔어요. 계속하세요. 방을 나가면서 그는 두 사람이 다시 웃는 소리를 들었다. 그 장면은 밤새도록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준혁의 생일에 연아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요리를 했는데 이는 평소 준호를 위해서는 거의 하지 않는 일이었다. 주중에는 보통 외식을 선호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준호는 연아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파란 드레스는 그녀의 실루엣을 우아하게 돋보이게 했고 그녀가 뿌린 향수는 낯선 향기였다. 마치 누군가를 특별히 기쁘게 하기 위해 고른 것처럼 느껴졌다. 형, 모든 것에 감사해요. 준혁이 잔을 들며 말했다. 항상 최고의 동생은 아니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좋네요.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준호가 대답했지만 그의 말은 진심이라기보다는 기계적으로 느껴졌다.
둘이 건배하는 동안 준호는 연하가 준혁을 바라보는 방식을 눈치챘다. 그것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늦은 밤, 준호는 잠에서 깨어 연하가 침대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방을 나와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걸으며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발코니에 서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정말 좋았어요. 네, 저도요. 지금은 안 돼요. 그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준호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자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오빠, 깜짝 놀랐잖아요. 잠이 안 와서 바람 좀 쐬려고 나왔어요. 누구랑 통화하고 있었어? 그는 아무렇지 않게 물으려 애쓰며 물었다.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랑요. 그녀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날 밤 다시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은 점점 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연하는 시내에서 볼일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차를 세우고 그녀가 한강 근처의 카페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몇 분 후 준혁이 도착했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에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앉아 오래된 친구처럼 웃고 대화를 나누었다. 준호는 두 사람이 서로의 곁에서 너무나 편안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들은 누군가가 볼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차 안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이 함께 카페를 나와 준혁의 아파트로 향하는 것을 따라가며 지켜보았다. 아파트 입구에 서서 연하는 준혁의 팔을 부드럽게 만졌다. 그것은 작은 제스처였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준호는 전날 목격했던 장면들을 떨쳐낼 수 없었다. 연하와 준혁 사이의 공모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어 보였다. 그것이 그의 과도한 상상인지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어둠 속에 있는 상태는 그를 속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의 의심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무언가가. 며칠 후 연하는 시내에서 친구를 만나 업무 관련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준호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에 완벽한 구실이었다. 그는 이번에는 더 준비를 갖춘 상태로 그녀를 따라갔다. 주머니에 숨긴 녹음기와 무언가를 촬영할 준비가 된 휴대전화를 들고 연하는 이전에 갔던 카페 근처에 차를 세우고 빠른 걸음으로 입구로 향했다. 준호는 몇 분 기다렸다가 뒤따라갔다. 밖에서 그는 창가 근처에 자리를 잡고 눈에 띄지 않게 관찰했다. 카페 안에는 준혁이 있었고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연하는 그를 포옹했는데 그 포옹은 적절한 순간보다 약간 더 길게 지속되는 것처럼 보였다. 카페에 앉아있는 두 사람은 세상에서 단절된 것처럼 보였다. 준호는 그들의 대화를 완전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준혁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의 몸은 연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마치 그녀의 모든 말이 그에게는 중요하기라도 한 것처럼. 어느 순간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다. 미묘한 터치였지만 그 안에는 친밀함이 가득했다.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했고 준혁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머리를 숙이며 부끄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자신감 있고 직설적인 연예계에서는 보기 힘든 행동이었다. 카페에서의 만남이 끝난 후 준혁과 연하는 함께 준혁의 아파트로 향했다. 준호는 차를 멀리 세우고 입구를 지켜보며 거리를 유지했다. 그들이 건물 안으로 사라지자 그는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녹음기를 꺼내 들고 그는 준혁의 아파트 문 앞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둘을 대면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그는 그들이 둘만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다. 문 옆에 자리를 잡고 녹음기를 켰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희미했지만 주위를 채우기엔 충분히 분명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캐주얼한 대화가 들렸고 이내 그것은 웃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미묘한 소음과 긴 침묵으로 이어졌다. 차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재생했다. 처음에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이어 빠른 발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소리일 것이다. 그 다음에는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가질 줄은 몰랐어. 연아의 목소리가 감정이 담겨 대답했다. 당신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서 들려오는 소리는 훨씬 더 친밀했다. 키스 소리, 속삭임, 그리고 낮게 터져나온 신음소리가 준호의 혈액을 얼어붙게 했다. 그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재생을 멈췄다. 다음 날 준호는 결심을 굳히고 준혁의 아파트로 다시 갔다. 이번에는 그들을 직접 대면하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그는 뭔가를 보았다. 소파 위에 던져진 연하의 스카프와 반쯤 비워진 와인병, 그리고 2개의 와인잔이었다. 이 장소가 단순히 몰래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그녀와 준혁이 그와는 무관한 어떤 것을 공유하는 공간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준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계속 관찰했다. 그는 연하가 집을 나설 때마다 점점 더 어색하게 느껴지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보았다. 그때마다 그는 그녀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의 신뢰를 산산조각내는 순간들을 목격하게 되었다. 어느 날 멀리서 그들을 관찰하던 준호는 2 사람이 한강을 따라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보았다. 연하는 준혁의 팔을 잡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웃고 있었다. 준혁은 그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연하는 얼굴을 붉혔다. 그들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준호와 맺은 연하의 약속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듯했다. 어느 날 준호는 준혁의 아파트를 볼 수 있는 창가의 자리를 잡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지켜보았다. 안에서는 준혁이 2 손으로 연하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응시하는데 그 눈빛은 준호가 결혼 초기에만 보았던 것이었다. 그들은 입을 맞췄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나 곧 절박하게 변했다. 연하는 준혁의 목을 감았고 그는 그녀의 허리를 잡아 약간 들어 올리며 소파로 그녀를 이끌었다. 준호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그 장면을 견딜 수 없었다. 그의 고통은 분노와 뒤섞였지만 그를 짓누르는 무력감도 함께였다. 그 후 몇 주 동안 준호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다. 그의 삶이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느껴졌다. 매일 밤 그는 연하가 곁에서 평온하게 자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이 비밀을 얼마나 오랫동안 숨겨왔을지 자문했다. 머릿속은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로 가득했고 그는 결국 그들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금요일 밤 준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연하와 준혁에게 저녁 식사를 하러 집에 오라고 요청했다. 3 사람이 식탁에 앉자마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준호는 겉으로는 차분한 척하며 2 사람에게 와인을 따라주고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그들의 대화 하나하나가 그의 분노를 점점 더 부추겼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잔잔한 음악을 틀고 거실에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연하와 준혁은 불편해 보였지만 다가올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드디어 준호는 침묵을 깼다. 너희 2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소리처럼 울렸다. 연하는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준혁은 긴장한 듯 웃으며 말했다. 형,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너희를 따라갔어. 카페에서 너희를 봤어. 그리고 준혁의 아파트에서 너희 이야기를 들었어, 연하.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걸 알고 있어. 거실은 숨 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연하는 드디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지 말해줘, 연하.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 동생과 내 아내가 함께 있는 걸 보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가장 신뢰했던 2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것뿐이야. 연하는 눈물을 터뜨렸지만 부정하지는 않았다.
맞아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인정했다. 저와 준혁은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만 충분히 노력하지는 않았지, 그렇지? 준호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가득 담겨 있었다. 드디어 준혁이 입을 열었다. 형, 난 형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난 연아를 사랑해. 항상 사랑해왔어. 형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준호는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결혼하기 전부터? 그는 되풀이하며 말했다. 분노가 점점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연아는 눈을 감고 그녀가 하려는 말이 독처럼 느껴지는 듯했다. 저와 준혁은 당신과 제가 만나기 전에 잠깐 사귀었어요. 하지만 끝난 줄 알았어요.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타났을 때 모든 게 너무 맞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자신이 듣고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의 동생과 아내가 과거의 연인이었고 그 과거가 지금 그의 삶을 망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무언가를 말하기도 전에 준혁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말을 덧붙였다. 형, 또 다른 말해야 할 게 있어. 지금껏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어. 준호는 그를 응시하며 지금까지 들은 것보다 더 나쁜 일이 무엇일지 상상할 수 없었다. 어떤 말인지 어서 말해.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형과 나는 친형제가 아니야. 거실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뭐라고? 준호가 속삭였다. 나는 어머니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아들이야. 어머니는 완벽한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고 싶어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던 거야. 하지만 사실은 나는 형의 이복 동생일 뿐이야. 준호는 충격, 분노,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미 산산조각난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낯설게 느껴졌다. 그래서 네가 한 짓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 준혁은 눈에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쩌면 형이 날 미워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지도 몰라. 왜냐하면 난 진짜 형제가 아니었으니까. 준호는 긴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그의 세상을 무너뜨린 두 사람을 응시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함께 있어도 좋아. 그는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고통이 새우며 있었다. 하지만 그게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야. 난 너희 둘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는 그날 밤 집을 떠났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몇 달 후 그는 부산에서 혼자 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준혁이나 연아와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그들이 저지른 일과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리곤 했다. 바다를 바라보며 준호는 자신에게 다시 평화를 찾겠다고 다짐했다. 비록 그 과정이 느리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 때로는 새로 시작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